또 이 로봇의 도움으로 걷는 경험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환자의 동기부여가 좋아지게 되고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치료사가 예전에는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보행 훈련을 해야 했는데 그런 치료사의 물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이제 좀 정확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오늘은 김재민 교수님 그리고 문현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김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재생병원 재활의학과에 근무 중인 문현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뇌신경 재활, 그중에서도 보행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뇌신경 재활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죠. 뇌졸중을 겪은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인 이 보행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재활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이 겪는 후유증 중에 이 보행 장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뇌졸중을 겪은 후에 나 발병하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계속해서 좀 걷기가 힘들다. 나는 대체 언제 걸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뇌졸중 후에 편마비 때문에 힘이 없어서 못 걷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뇌졸중 이후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행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기능들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편마비 때문에 그 근력이 떨어져서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못 걷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근력이 좋다 하더라도 감각 기능이나 또 균형을 잡는 능력 등도 보행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구부러져 있는지 우리가 그걸 계속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우리 뇌에서는 계속 우리 관절의 위치나 각도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고유 감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감각이 떨어진 경우에는 운동 기능이 좋아도 보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는 하반신 마취 하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제 하반신 마취는 이 아래쪽으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취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신 마취가 깨어갈 때쯤에 다리를 움직여보고 나의 운동신경이 돌아왔나? 체크를 해봤는데 다리가 다 움직여지고 들어 올려져서 이제 마취가 다 풀렸구나 생각하고 이제 침대에서 걸어보려고 내려왔는데 순간 무릎이 푹 꺾이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결국 하루 동안 이제 휠체어를 타고 지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운동신경은 돌아왔지만 내 감각신경이 덜 돌아와서 내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어떤 위치에 이제 얼만큼 구부러지고 펴진 채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감각을 모르니까 힘이 있어도 디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유독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근력이 충분하다 해도 또 이런 이유로 보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울을 보면서 그러니까 즉 내 고유 감각은 좀 떨어져 있지만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보행 훈련을 하면 훨씬 더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걷는데 감각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이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 이제 우리 뇌에서 소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일을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근력이랑 감각이 정상이라 해도 보행을 매끄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취했을 때 보행을 생각하시면 상상이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이 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리고 서서 그 정확한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을 못해서 이렇게 갈짓자로 걷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증상을 우리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손에 병변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보행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예시들을 들어주셨는데요. 우리가 걷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근력이나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감각 기능이나 균형 기능까지 정말 다양한 기능과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개개인마다 재활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걸을 수 있게 되나요?
보행 능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인자들이 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손상된 뇌 부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손상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환자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병 전에 체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재활 치료를 언제 시작했고 얼마나 강도 높게 받았는지, 이런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후에 첫 3개월, 6개월까지가 이제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발병한 지 내가 지금 한 달이다 하면 아직은 신경학적 회복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처음 발병하고 일주일째에는 환자의 한 75%에서 걷지를 못하세요. 이동 기능 저하가 있는데 이게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50% 정도로 줄어들고, 발병 6개월에는 35%, 또 발병 1년 정도에는 31% 정도에서 이 기능 저하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게 치료를 병행했을 때의 결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70% 정도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과 치료로 몇 달 안에 보행 기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70%가 다시 보행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병이 오기 전이랑 똑같이 잘 걸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기는 합니다. 물론 일부 환자분들은 뇌졸중이 왔었는지도 모를 만큼 좋아져서 잘 걸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워커나 지팡이 같은 보행 보조 도구나 발 보조기 같은 보조기를 사용하면서 걷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행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행 재활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치료사가 지도하는 보행 훈련, 그리고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그리고 로봇 보행 치료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치료실에서는 침대에서 돌아 눕기,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나기, 그리고 앉아서 균형 잡기, 앉았다 일어서기.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거네요. 네. 오. 서서 균형 잡기, 그런 걸 다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워커나 지팡이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치료사의 도움하에 보행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환자의 보행 패턴을 분석하고 적절한 보행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라는 거는 마비된 쪽 하지에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뇌졸중으로 약해진 근육을 좀 강화시켜서 보행 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로봇 보행 재활 치료는 로봇의 도움으로 좀 정확한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말씀해주신 이 로봇 보행 재활 치료가 좀 관심이 가거든요.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봇 보행 재활 치료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좀 장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로봇 보행 재활 치료는 최근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법인데 사실 지금 모든 병원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장비로는 로봇 외골격형과 말단 장치형 등이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것은 외골격형인 것 같아요. 환자의 다리에 직접 입는 형태로 착용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근력을 보조해주고 이제 정확한 보행 패턴을 연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로봇의 도움으로 걷는 경험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환자의 동기부여가 좋아지게 되고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치료사가 예전에는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보행 훈련을 해야 했는데 그런 치료사의 물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이제 좀 정확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 재활 치료는 이제 아직 연구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 재활 치료보다 로봇 치료가 더 좋다라고는 아직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재활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 로봇 치료를 했더니 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보행 속도나 보행 패턴에 있어서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가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몸통의 균형을 전혀 못 잡아서 고개도 혼자 가누기 어려운 분들은 로봇에 탑승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치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관절의 구축, 관절이 굳어 있는 경우나 경직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로봇 보행 치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보행 재활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처음에 이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서 있는 것도 좀 힘들고 스스로 움직이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보행 훈련이라는 게 가능해요? 근력이 부족하더라도 기구를 사용해서 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부분 체중 부하 트레드밀이라는 훈련이 있고 또 로봇 재활 치료가 있는데요. 두 형태 모두 환자의 몸무게를 좀 부분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마비 쪽 하지를 반복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좋아지면 점점 이제 이런 기구나 로봇의 보조를 줄이고 이제 본인의 몸무게를 더 많이 실어서 이렇게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치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로봇을 활용한 치료를 통해서 정말 정확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치료비가 또 너무 비싸면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최신 기술인 만큼 과연 이게 보험 적용이 될까라는 물음표가 생기는데 적용이 될까요? 원래 보행 재활 로봇은 얼마 전까지는 그 수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별급여라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다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발병 후 6개월 이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능적 보행 지수가 2 이하인 환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별급여라는 거는 이 치료가 이제 경제성으로 보거나 치료 효과성으로 봐서 아직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된다면 이 보험 적용이 또 더 확대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께서 앞서서 이 로봇 보행 재활 치료가 아직 연구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주로 이제 보행 패턴을 연습시키고 이제 근력을 보조해 주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왜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이 돼서 훨씬 더 이제 개인화된, 개별화된 재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의 현재 상태랑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던가 아니면 가상현실, VR과 결합해서 좀 더 몰입감 있고 즐겁게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간단한 VR은 접목이 되어서 보행 훈련할 때 이렇게 야외에서 산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화면을 보면서 훈련하는 형태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계가 굉장히 크고 무겁고 한번 입기도 되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아마 미래에는 좀 더 가볍고 치료실이 아닌 환경에서도 환자가 착용하고 보행 훈련을 할 수 있는 형태가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행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앞서서 뭐 감각 기능이라든지 근력을 좀 키워준다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보행 기능만을 위한 약물 치료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일부 약물은 신경 가소성, 신경 가소성은 이제 뇌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 과정인데 이 가소성을 촉진시켜주는 약물을 사용하면 이제 이런 재활 치료의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도파민 계열 약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약물 치료는 사실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이 재활 치료랑 병행을 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뇌졸중 환자의 보행 재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통 재활 치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환자 맞춤형 재활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보행 치료가 주로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나 재활의학과 선생님 통해서 시행이 됐으면 이제 로봇이라는 그리고 VR, AR 아까 얘기하셨던 뭐 AI 이런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더 접목이 돼서 보다 걷기 어려운 분들도 더 걸을 수 있는 그런 치료 기회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행에 대해서 로봇 재활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웠고요.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 후에 이제 다시 걷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재활의학과 의사들과 치료사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로봇이나 보조기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재활운동 하시면서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김재민 교수님 그리고 문현임 교수님 모시고 보행 재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정말 로봇을 활용한 치료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빠르게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재활의학TV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